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소프트의 김명락 대표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오늘 그 교육 참여하신 분들 모두 이번에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하셔서 이번에 승진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어, 권한과 책임이 더 커지신 만큼 이제 더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제가 오늘 50분 동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여와 성과를 만들어내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일단 점심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1시 50분을 넘기지 않고 그 안에 반드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아무 때라도 제가 지금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뭐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바로바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요. 예,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죠?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미 훌륭한 리더이시겠지만 앞으로 더 훌륭한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만들던 프로그래머였었고요. 뭐 지금도 일부 뭐 개발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30년 넘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핵융합을 전공했었고요. 컴퓨터공학은 부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핵융합 장치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 연구를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벤처 창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회사를 경영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처참하게 망했었고, 네, 그 뒤로 제가 뭐 LS전선, 삼성물산 뭐 이런 곳에서 한 약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도 깨닫고 많이 배웠고, 주말 동안에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다시 해서 지금 이 회사는 2015년 7월 달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삼성물산 다닐 때는 제가 맡았던 일이 이제 그 뭐 호주나 홍콩이나 영국 같은 해외 그 도로 터널 교량에 들어가는 IT 시스템을 제가 그 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설계, 견적, 뭐 입찰, 뭐 시공 관리 뭐 이런 일들을 제가 좀 했었기 때문에 그때 여기 한국도로공사 분들하고도 좀 많이 자주 협업을 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회사는 저 포함해서 14명이 일하고 있고,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명이 넘는 개발자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전념하고 있는 회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 있는 경험치는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작년 2학기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금융 분야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강의했었고요. 그 당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뭐 여의도 증권가 임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셨고, 그리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는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겸임교수로 스포츠 분야의 인공지능을 학부생들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고 계속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이해를 시키고 하다가 이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6년째 하니까.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보통의 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년 여름에 이 책을 썼고요. 제가 이 책은 뭐 그 과학기술부 우수과학 도서에도 선정됐고 지금 6세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조금은 팔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50분 동안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시고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뭐 이 책도 한번 따로 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목차는 이와 같고요. 이 목차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순서예요.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한 몸이거든요. 한 몸. 한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지능 이런 거를 흉내낸다고들 지금 많이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인공지능은 제가 PT 모드를 하지 않는 중간에 저기 준비해 놓은 유튜브 링크를 틀어야 되는데 PT 모드로 하면 그 전환할 때 좀 되게 어수선해져서 좀 양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튜브 링크를 안 띄울 때는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좀 중간중간에 좀 화면을 자주 바꿔야 돼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현대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인공감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좀 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인공지능의 현주소가 어떤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객관적이란 말을 너무 흔하게 쓰죠. 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뭐 객관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의 표현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은 이 선행 연구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화면의 오른쪽 보시면 유영갑, 손영준, 김동우라고 하는 그 박사님들이 예전에 하셨던 연구인데, 우리가 하루 동안 여기 뭐 도서관에 가서 막 작정하고 시험 공부하는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루를 일상을 보내고 저녁에 댁에 돌아가셔서 씻고 주무시는 그 자연스러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약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이게 청각일 테고, 제 얼굴을 보고 계시니까 이게 시각일 거고, 뭐 현재 각자의 의자에 앉아 계시다라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게 촉각일 테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5가지 감각기관으로 14기가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이 중에 4분의 3은 이제 시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매일 10기가바이트나 되는, 그러니까 16기가바이트짜리 USB 메모리를 꽉 채울 만큼의 엄청난 시각 데이터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어저께 내 눈으로 받아들이는 10기가바이트나 되는 시각 데이터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인상적인, 중요한, 의미 있는 아주 극히 일부 부분만 단기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그것조차도 뭐 이제 다 끝까지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꿈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들은 기존 기억과 이제 결합돼서 그때서야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온전하냐?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기억이 변형되고 왜곡되는 걸 많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를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럴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 이 한 장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원을 보시면 이제 큰 원 있죠.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발생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 10개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데이터가 100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는 여학우들이 100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100명의 핸드폰 번호가 있겠죠. 핸드폰 번호가 100개나 있는 거예요. 그건 100개의 데이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100개의 데이터를 제가 다 외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 한 10개 정도만 뭐 외우거나 아니면 제 스마트폰에 핸드폰번호를 저장하겠죠. 그럼 100개 중에 10개만 골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10개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제가 좀 관심이 있거나 뭐 저랑 썸을 타거나 뭐 저랑 좀 자주 만나지거나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100개의 핸드폰 번호 중에 선택된 10개는 인포메이션이고 선택되지 않은 90개는 그냥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선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있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뭐 일부분, 뭐 예를 들면 10개 이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결정해서 선별합니다. 사람이. 우리 생각에. 또 우리가 이걸 수집해서 인포메이션을 어디다 저장하죠. 뭐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양이 많지 않다면 메모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양이 많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필요하다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저런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 왔던 거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썼던 IT입니다. IT. 그리고 이것을 잘 해보자고 한 혁명이 사실상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바로 정보화 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것을 굳이 인포메이션인지 인포메이션이 아닌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저렴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뭐 크라우드 같은 데 저장하면 어렵지 않게 뭐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근데 이 전체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채팅창에 칠게요. 인터넷, 문서, 센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지금 인터넷에 방대한 데이터가 있죠. 뭐 그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웹크롤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문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죠. 뭐 PDF 파일도 있고 뭐 한글 파일도 있고 PPT 파일도 있고 뭐 종이로 된 문서도 있을 테고요. 그런 문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정보를 이제 파싱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센서를 이용하면 뭐 우리 그 하이패스에 보면 뭐 패시브 센서도 있고 막 액티브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로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그런 센서로부터 뭐 압력이나 온도나 뭐 차량 대수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수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인터넷, 문서, 센서로부터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그렇게 들어온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쓸모있는 인포메이션을 막 선별해서 그 인포메이션만 저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단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그런 놀라운 결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체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고요. 줄여서 DT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DT라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DT 약자로 DT면은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잘 저장해서 잘 분석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대충 봤을 때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인포메이션을 다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는 전체 데이터를 다루니까 다루는 데이터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수는 있어요. 그것도 맞는 해석인데 더 큰 차이는 뭐냐면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 혁명은 인간의 판단력이 중심이 돼서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판단력으로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 사고 능력의 중심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판단력은 잠깐 내려놓고 데이터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차와 4차의 차이는 인간이 결정해야 된다. 인간 판단력만큼 똑똑한 게 없다. 그렇게 믿으면 3차 산업혁명에서 머물게 되는 거고, 그렇지가 않다. 알파고 사례를 봐라. 저 사람들 바둑 둘 줄도 몰랐는데 데이터를 잘 활용하니까 이세돌 커져도 이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빅데이터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제가. 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전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발생한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걸로 선별하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예요. 자, 아까 100명의 여학우들의 핸드폰 번호 중에 뭐 제가 관심 있는 10명의 핸드폰 번호를 따로 인포메이션으로 저장하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 배우자가 그 10명의 인포메이션에 있는 경우보다 나머지 90명의 데이터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고객이 우리한테 큰 매출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포메이션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나 패턴이 인포메이션 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인포메이션 밖에 그냥 데이터에 중요한 메시지나 패턴이 있었으면 3차 산업혁명 방식에서는 그걸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알파고 바둑 이벤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 가운데 인포메이션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둑의 정석이에요. 바둑은 이렇게 둬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둬야 되고, 그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알파고를 기억해 보시면 바둑의 정석에 벗어난 희한한 수들도 다 고려를 했고 결국은 이세돌을 이겼죠. 그런 것들이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도 일단 버리지 말고 다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양이 많은 빅데이터, 적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오해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에 대한 10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그 중에 어떤 기준으로 1억 개를 선별했다고 하면 걔는 개수가 1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개수가 많지만. 반면에 그 포스코 용광로, 포항제철에 있는 용광로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한번 용광로가 꺼지면은 다시 가동하는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온도 센서가 보통 있고 10분마다 온도값을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드립니다. 예를 들면.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온도값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 그냥 버리죠. 정상 범위보다 낮거나 특별히 높을 때만 메모를 하고 뭐 상부에 보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쓸모없어 보이는 숫자라도 그냥 우리가 10분마다 들어오는 온도값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그럼 하루 종일 받아봐야 700개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얘는 빅데이터예요. 개수가 700개밖에 안 되지만 인포메이션과 데이터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를 이름이 빅이니까 뭐 데이터 양이 많으면 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좀 속도를 내면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할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사다리 양쪽 날개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사다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 빅데이터는 물과 같은 존재고 인공지능은 상어 같은 겁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최신 기술이 아니죠. 세상에 나온 지 70년이나 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인공지능이 엄청난 기대감을 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즘에도 또 인공지능이 말이 많지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개발자들이 많은데,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빅데이터 생태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했다면, 대략 5년 전부터는 드디어 빅데이터랑 부를 만한 생태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저런 괜찮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상어를 사하라 사막에 던져놨기 때문에 맥을 붙였다면 지금은 이제 한강 크기만한 인공지능 생태계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저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이 한강 크기의 인공지능 생태계가 태평양만큼 커진다면 인공지능이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있어야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빅데이터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과 인력과 돈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많이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쓰지 않으면 뭐야, 예전에 하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전에 했던 데이터 분석, 예전에 했던 데이터 시각화, 예전에 했던 통계적인 분석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데이터량이 많은 것 빼고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야지만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모은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의존관계가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인공지능은 분야가 무척 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수학, 통계학, 심리학, 뭐 인지과학부터 해서 15가지 정도 되는 학문이 결합된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 넓은 분야의 인공지능 중에 현대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머신러닝하고 전문가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그냥 인공지능을 견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은 하고 이제 전문가 시스템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두 개 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이제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똑똑해진 인공지능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 두 가지는.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이신 거고, 뭐 의사, 변호사, 판사와 같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고방식, 논리체계를 잘 분석해서 그거를 인공지능에 심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되게 빨리 똑똑해집니다. 근데 약점은 뭐냐면 더 똑똑해지는 게 힘들어요. 이게 전문가 시스템의 방식이고, 전문가 머신러닝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까지 다 가져온 다음에 그게 결국 빅데이터입니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의 약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인내심을 갖고 계속 훈련시키면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시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할 때 영어 학원에 가서 오형식을 배우고 뭐 수동태, 능동태를 배우는 이런 방식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문법을 딱 바로 익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 영어를 20년, 30년 해도 매번 그 수준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말하는 거 그냥 무작정 따라하고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막 따라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 하는 거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대략 4살, 5살, 6살 되면 우리나라 말을 합니다. 이게 머신러닝. 자,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원리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1990년대까지는 인공지능을 견인한 거는 전문가 시스템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머신러닝,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 지금 인공지능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 기법은 대략 100가지나 있어요. 뭐 의사결정 트리, 베이지 분류, 랜덤 포레스트, 베이지 분류 모형, 뭐 서포트 벡터 뭐 이렇게 100가지나 된 100여 가지의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근데 요즘에 딥러닝의 성능이 원체 좋다 보니까 딥러닝이 곧 머신러닝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또 머신러닝이 곧 인공지능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엄밀하게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얘들로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좀 설명 좀 이런 겁니다. 요리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사올 수 있죠. 뭐 당근, 파야 뭐 이런 거, 뭐 고기 이런 거 사오죠. 그럼 요리 재료를 우리가 손질을 합니다. 일단 깨끗하게 씻고 껍데기를 벗기고 먹기 좋게 자르고 이런 것들 하죠. 그런 다음에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냄비, 칼, 도마 이런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손질된 음식 재료를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리하면 짜잔하고 요리가 나오죠. 그래 똑같은 음식 재료를 똑같은 조리도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백종원 씨가 하면 먹기 좋은 게 나오는데 제가 하면 먹기 싫은 게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요리 재료가 바로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신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대들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년 전 20대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되죠. 200년 전에는 조선 말기잖아요. 뭐 가보개혁, 뭐 이모군란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니까 너무 옛날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최근 데이터가. 많은 기관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날 잡아서 빅데이터를 왕창 확보해요. 그리고 그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루 매일이든 매주든 뭐 최소한 매달이든 주기적으로 어떤 최신의 데이터를 계속 끌어오고 기존의 데이터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고여서 저수지가 되는 것보다는 시냇물처럼 흘러가야 되듯이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빅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전처리라는 걸 합니다.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겠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데이터는 뺀다든지 뭐 값의 범위를 맞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통계에서는 전처리라고 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이거를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처리까지 한 다음에 인공지능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 만든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페이스북이 만든 케라스라든지 뭐 파이토치 같이 뭐 칼, 버너, 냄비처럼 인공지능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도구들은 거의 다 오픈소스고 공개돼 있어요. 가져와서 쓰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인공지능 도구로 작업을 해도 저희 회사처럼 경험이 많은 팀은 좀 쓸만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팀은 엉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라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 그럼 이 인공지능 모델이 하는 일은 결국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언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이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만족해 하실지를 추천할 수가 있죠. 이런 게 추천이에요. 또는 지금 내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몇 %인지 예측해 줄 수 있죠. 이런 게 예측입니다. 똑같은 빅데이터와 똑같은 인공지능 끄는 도구를 가지고도 경험과 실력이 많은 팀은 성능이 좋은 AI 추천 모델, 성능이 좋은 AI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성능이 낮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공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는 없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 집 냉장고에 배추가 300폭이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배추는 사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인공지능 툴이 있다. 이거는 요리사가 우리 집은 세계 최고의 식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칼을 그냥 도르코 가서 하나 사오면 되는 거예요. 실력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은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 그 노하우,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냐, 이런 거죠. 자, 이제 좀 지루할 때가 됐으니까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어쨌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제가 이것 때문에 전체 화면을 못한 건데, 자, 소리는 안 나지만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그 메이저리그에서 도루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방금 확 지나갔는데 자, 이 주자가 리드를 조금 깊게 하니까 도루 성공률이 80에서 81, 83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어떤 주자의 도루 성공률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도루를 그동안 500번 시도해서 400번 성공했으면 그 선수의 도루 성공률은 80%다라고 그렇게 고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상대팀 투수 포수의 능력에 따라서 이 도루 성공률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AI를 이용해서
도로 성공률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상 도로 성공률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는 감독이 도로를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메이저리그에서 보시면 루키 배치가 공을 쳤죠. 되게 깊숙이 갑니다. 지금 키어마이어가 잡죠. 지금 키어마이어는 토론토에서 유현진하고 같이 뛰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잡기 어려운 공을 잡아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주관적으로 잡기 어려운 걸 잡았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리그 평균 수준의 중견수였다면 이 타구를 잡을 확률이 6%였다라는 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놓쳤으면 3루타잖아요. 그러니까 94%의 3루타를 이 선수가 잡아낸 거예요. 1년 내내 모든 외야수들의 수비 능력을 인공지능 모델에 바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수비수인지 아닌지 사람이 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평가한다는 거고요.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를 리뷰할 때 이 사람이 커터백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커터백이 볼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던질 텐데요. 이 사람들은 다 와일드 리시버고. 자, 보시면 멈췄어요. 실제로는 이 커터백이 맨 왼쪽에 던졌고 그때 왼쪽에 있는 와일드 리시버가 잡아서 이겼다고 쳐볼게요. 그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경기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보니까 가운데로 던졌을 때 리시버가 잡을 확률이 72%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운데로 던지라고 리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 중에 작전 코치가 이런 걸 이해하고 이 무선 마이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터백한테 어디로 던지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축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축구 시합을 하면 내일 저녁에 이제 한일전을 하는데 그런 중요한 축구 시합을 하면 사람이 발을 정자로 누가 패스를 몇 번 했고 그 중에 몇 번 성공했고 이런 걸 다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보시다시피 한 명 한 명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패스를 몇 번 했고 뭐 그 슈팅을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공감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직원하고 만약 커피숍을 가요. 그럼 물어보겠죠. 커피 마실지 녹차 마실지. 그래도 어떤 직원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커피를 하루에 3잔까지 마시는데 오늘 2잔밖에 안 마셨고 당신이 오늘 밤에 야근을 시킬 게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카페인이 필요해서 커피를 마시겠다.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 있죠. 반면에 다른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녹차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보겠죠. 왜 녹차냐?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냥 녹차가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감성적인 판단이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커피숍에 수도 없이 많이 와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일 때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셨을 때 좋은 일이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 사장하고 같이 커피숍을 갔다가 커피를 시켰더니 사장이 필 받아가지고 막 조언을 3시간 하더라. 그렇게 망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빨리 녹차를 시켜서 빨리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감성적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오다 보면 자, 요 답변은 또 따로 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있죠.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준 것도 없는데 좀 자주 만나고 싶고 뭐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에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내가 당한 게 많은 거예요. 저런 성격, 저런 성향의 사람하고 엮였다가 내가 피해본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멀리하는 거고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저런 성향의 사람과 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런 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여성분들이 감성적인 판단을 주로 하시고 남성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주로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이제 결혼 생활에서 살아보면 여자 말이 맞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서 어떤 바이오 회사 주식에 올인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되게 일목요연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막 차트에 그래프도 그리고 막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들어보면 꽤 그럴듯해. 근데 아내가 막 말리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좋다. 나는 경청이 되는 사람이다. 당신이 내가 왜 바이오 회사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보고 내가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나도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설명을 못 합니다.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아내분은 직간접적으로 이러다가 집안 말아먹은 사례를 많이 보신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내 말이 보통 맞죠. 그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이 하고 있는 일이 남편보다는 아내의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를 모아서 그러니까 빅데이터죠.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도출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머신러닝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아니 감성적 판단을 사람이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뭐하러 컴퓨터한테도 시키느냐. 컴퓨터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죠. 내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인 인포메이션도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변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별된 인포메이션 게다가 왜곡되고 변형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감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견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발생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감성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인공지능을 요즘 이끌고 있는 머신러닝이 감성적 판단, 인간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이 왜 그런 결과를 내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내가 주식 투자를 말리는 이유를 왜 그렇게 말리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내가 딱히 말할 게 없듯이 인공지능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의 결과를 결과적으로 쓰질 못합니다. 제가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리고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이제 잠깐만 일단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그 딥러닝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거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뒤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딥마인드 CEO예요. 알파고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딥러닝과 강화학습이라는 걸 이용해서 벽돌 깨기 게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처음에 잘 못하죠. 막 볼도 놓치고 우리보다 못하죠. 그죠? 벽돌 깨기 게임을. 근데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볼을 그래 놓치지 않죠. 아까보다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왼쪽 벽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다 볼을 집어넣습니다. 보세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죠. 이 게임을 만든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와 워즈니악이거든요. 잡스가 기획하고 워즈니악이 개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인공지능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춤을 추는 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이상하게 춤추죠. 실제로 춤을 이런 식으로 췄다가는 클럽에 못 들어가죠. 술 한잔 한 동작이고 그런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계속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좀 그럴듯해지죠. 뭐 팔다리도 좀 흔들고 아까보다는 좀 춤추는 것 같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머신러닝은 처음엔 성능이 형편없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중에 특히 머신러닝 계열이 어떻게 똑똑해지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자, 보시면은 그네를 타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예요. 바깥쪽에 파란색은 우리 상식에 그네를 이렇게 타면 되겠다 싶은 그 방법대로 타는 거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 컴퓨터가 그네를 타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랜덤하게 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냐면은, 그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 번의 왕복 사이클 있죠. 이거를 32단계로 나눕니다. 32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를 1과 0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뜻은 서 있겠다는 소리고 0이라는 것은 앉아 있겠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계속 1이라는 얘기는 계속 서 있겠다는 소리고, 계속 0은 계속 앉아 있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의를 일단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64명의 그네 타는 사람을 일단 만들고 1010을 랜덤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101010이고 어떤 애들 1110000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대로 그네를 타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뒤가 어수선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64명 중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네를 잘 타는 4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네를 잘 탄다는 거는 높이까지 올라가느냐. 일단 그거가 기준이에요. 그 4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4명이 가지고 있는 1010을 뽑아서 그거를 섞어서 다음 세대의 1010을 만들어요. 우리가 아빠 엄마의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다음 자녀들의 유전자가 생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교차와 돌연변이도 놓고 계속 세대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한 8세대 정도 되면 꽤 타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보다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각 세대에서 제일 잘 탄 4명을 뽑고 걔들의 1010을 섞어서 다음 세대를 만들고, 이걸 한 20세대 정도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꽤 높이까지 올라간 애들이 나오죠,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잘 타는 애를 뽑아서 걔가 얘입니다. 자, 뭐 되게 정신사납게 타는데, 실제로 그네를 이렇게 탔다가는 이제 무릎이 남아나진 않겠지만, 이제 무릎이 건강하다면 이렇게 타면은 보시다시피 점점 높이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9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례에서 가장 최선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보다는 높이 올라가는,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자, 이게 시간을 속도를 좀 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이 우리의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결국은 빅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와서 이걸 수집하고 저장을 하는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빅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예, 알겠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화면 켰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가져와서 저장하고 구축하는 이 부분은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기술적으로 춘추전국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우리의 어떤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답이 없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한지를 보면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일 낮은 단계는 시각화라는 건데요. 빅데이터를 왕창 모아서 이걸 시각화하는 거예요. 시각화. 워드 클라우드를 그린다든지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이런 게 다 시각화인데, 빅데이터를 보통 시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면은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있어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걸 쳐다본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건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 1이고요. 레벨 2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먼저 밝혀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빅데이터를 정리해서 그분한테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빅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건 레벨 1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에 빅데이터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생기니까.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사람이 결정한다는 면에서는 제한적이에요. 빅데이터 쓰는 정도가. 이거는 빅데이터를 버스로 쓰는 거와 같아요. 레벨 3 정도 되면 이제 빅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쓰는 건데, 빅데이터를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알파고가 이세돌 이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레벨 3예요. 레벨 3까지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레벨 3에 도달한 기간은 0.1%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레벨 1, 2와 3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람이 결정하고 의사결정해야 된다고 믿는 조직은 레벨 2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 데이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패턴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면 레벨 3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속도 내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가 지금 많이 언급되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 상당히 유망하다고도 생각하시고 뭐 인공지능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공지능 회사가 딥마인드인데 얘네가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의 누적 적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냐면,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매스메디어에서 보는 그런 뭐 아마존고, 알파고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풋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 투자도 많습니다. 인풋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공지능이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다면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는 쓰지 않고, 우리 집 대문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냐 파란색이어야 되냐, 이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인공지능을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쓰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인풋이 크다 보니까 인풋은 커요. 인풋은 큰데 아웃풋은 작으니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쓰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아웃풋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풋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균형을 맞추는 시점이 올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역전이 돼서 우리가 인터넷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지금 상상이 안 되듯이 인공지능 없이 일을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한국도로공사가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으시다면 그만큼 앞서가는 기간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2페이지가 남았는데, 자, 이겁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공지능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치 판단. 그리고 창조적인 결과가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이 잘 못하고요.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치 판단을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가에 컨닝이 만연해 있어요. 컨닝하다 걸려도 뭐 경고 한번 듣는 걸로 끝나요. 그럼 인공지능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컨닝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컨닝을 해서 안 걸리면 점수가 많이 오르고, 걸려봐야 뭐 주의 한번 듣는 걸로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컨닝 안 하잖아요. 이런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이런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인공지능 결과를 내서는 안 되고, 창조적인 일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노래들을 잘 섞어서 표절이 아닌 수준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식의 작곡은 인공지능이 되게 잘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퀸이 프레드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그런 식의 작곡은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 당시에 노래를 아무리 뒤집고 볶고 섞어도 이런 노래는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창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인산파 그림을 아무리 짜집기 해도 입체파하고 야수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치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창조성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보면 도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도태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싸질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판단, 창조성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우리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시는 순간 빅데이터 밸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흔히 범하는 실수인데, 일단 데이터를 왕창 모으고 나서 이 데이터로 무슨 일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지, 이렇게들 접근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가.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전처리를 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의미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분석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치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지금 회사의 대표지만 제가 한 2030년까지만 CEO를 하고 제 다음에 경영권을 능력 있는 직원들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 CEO를 결정할 거예요. 우리 회사의 다음 CEO가 누가 되면 더 좋을지를 막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뭐 CEO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에 인공지능을 쓰는 시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국도로공사를 더 훌륭한 기관으로 이끄시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 잘 활용하시는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연아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들, 교수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약속대로